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작은 제과점에서 반죽을 치대는 손길이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제과점 사장 서유진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죠.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7년 동안 숨겨왔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꺼내야 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잠시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5시부터 제과점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버지 서도영은 늘 새벽 4시에 나가서 첫 차 운행을 시작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집에 없었어요. 유진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밤늦게 의문의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유진의 예리한 직감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서도영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에 자리 잡은 절망감이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여전히 강태수였죠. 서도영, 시간이 없어. 오늘까지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딸도 예쁘던데? 707특임대 출신이라며? 그런 실력 있는 딸이 있으니 걱정 없겠네. 서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건드리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자신 때문에 유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딸만은. 서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감당할게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 밤 12시까지 옛날 장소로 나와. 마지막 기회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도영은 한동안 다리 위에 서서 새벽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국정원 협력요원으로 일했던 그 시절의 일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따라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과점에서는 유진이 계속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는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유진은 아버지가 뭔가 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직감이 틀릴 리 없는데.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7년간 복무하며 단련된 감각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서도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에게는 야근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태수가 지정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분이 계신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장례식장의 어둠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섞여 들어온 이들은 슬픔을 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승리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특임대에서 7년간 단련된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온 한마디가 유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틀째, 유진은 빈소지기를 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범한 버스 기사였기 때문에 주로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뭔가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유진은 이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특임대에서 익혔던 인간 관찰법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유진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아까 온 남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확실히 끝난 거 맞지? 그럼 서도영 그놈 이제 영영 입 다물었잖아. 그런데 딸이 문제야. 707특임대 출신이라며? 유진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낯선 사람들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별거 아냐. 지금은 그냥 빵 굽는 아줌마잖아. 강태수 형님이 뭘 걱정해.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뭔가 눈치채면 자업자득이지 뭘. 서도영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당한 거잖아.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태수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아 그가 핵심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진 후 유진은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707특임대 출신 서유진의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인 직전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유진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아버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성훈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유진은 그 사람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아버님과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정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 금산의 협박, 보증금 3천만 원, 국정원 코드 78429.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정원 코드라니 아버지가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금산회라는 조직명도 생소했지만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첩을 더 넘겨보니 최근 날짜들이 나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마이너스 유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렵다.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고민들을 읽으며 유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유진은 정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남산 도서관 앞에서 만나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정성훈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남산 도서관 앞에서 만난 정성훈의 첫마디는 유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20년간 국정원 협력요원으로 조직범죄를 감시하는 일을 하셨어요. 평범한 버스 기사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었다니. 유진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정성우는 유진을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구석 자리를 골랐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드릴게요. 저는 국정원에서 25년간 근무했던 정성훈입니다. 아버님과는 10년 동안 함께 일했죠. 정성훈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표면적으로는 버스 기사였지만 실제로는 조직범죄 감시를 담당하는 협력요원이었어요. 유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빠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금산회라는 조직을 집중적으로 감시했어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건설업체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채업과 조직폭력을 일삼는 범죄 집단이거든요. 정성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은 이들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단순한 버스 기사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니.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강태수가 아버님의 정체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아버님이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 결정적이었거든요. 금산의 조직원들의 명단, 불법 자금의 흐름,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어요. 정성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전달한 자료들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파일을 받아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금산의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수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어요. 이 조직은 건설업을 앞세워 불법 사채업을 운영합니다. 이자도 법정 이자율의 10배가 넘어요. 그리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죠. 정성훈이 설명했습니다. 파일을 계속 넘기며 유진은 아버지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조직원들의 사진, 불법 자금의 입출금 내역,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이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셨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정의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성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20년 전 아버님의 형님이 금산회의 불법 사채 때문에 자살하셨거든요.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복수를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이들을 처벌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협력하게 된 거죠. 유진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유진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거야. 미안하다. 아빠의 과거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무서웠단다. 하지만 내가 특임대에서 단련된 실력이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은 안심이 된다.
아빠는 내가 이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정성훈 씨를 믿어도 된다. 아빠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성훈 씨, 이 자료들로 강태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법의 빈틈을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겠네요.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들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랫동안 봉인해둔 상자를 열었습니다. 7년간 특임대에서 사용했던 전투복과 장비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707특임대 정예의원 서유진, 복귀합니다. 거울 앞에서 다짐한 그 순간부터 유진은 더 이상 평범한 제과점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 전사였죠. 유진은 전투복을 입으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특임대에서의 혹독한 훈련,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들.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민수한테 연락해야겠어.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후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민수는 특임대 시절 유진의 팀원이었고 지금도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후배였어요. 전화를 받은 이민수는 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유진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배후에 있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민수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어요. 선배님 아버지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일단 내일 만나자. 그리고 혹시 언론 쪽에 아는 사람 있어? 네, 탐사보도 전문 기자 한 명 알고 있어요. 김 기자라고 정말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다음 날 유진은 이민수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강태수의 조직 사무실에 잠입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 기자를 통해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는 거였죠. 선배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조직들은 가리지 않고 달려들거든요. 이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나는 특임대 출신이잖아.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 그날 밤 유진은 혼자서 금산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잠입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침투 기술을 활용해 경비를 피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각종 서류들이 정리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재빠르게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채 계약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 조직원들의 연락처 등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씩 기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재빠르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2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낙하 기술을 써서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자신의 잠입이 발각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과점에 강태수의 부하들이 찾아온 거였죠. 서유진 씨죠?
우리 사무실에 어젯밤에 누가 들어왔다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젯밤 집에서 쭉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CCTV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얼굴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후 유진은 이민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그들이 눈치챘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김 기자한테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유진은 김 기자와 만났습니다. 김 기자는 유진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자료면 대형 특종감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보도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녹취록이나 동영상 같은 거 말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다면 완벽하죠. 유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얻으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내겠어요. 유진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김 기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상대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유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 왔네요. 그날 밤 유진은 이민수와 함께 작전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강태수를 직접 만나서 아버지 살해 사실을 자백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물론 녹음 장비를 준비해서 모든 대화를 기록할 예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이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한테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너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시간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유진은 마침내 강태수와의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였어요. 며칠 후 유진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속에 숨겨진 메모리 카드였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금산회의 범죄 현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 거래 장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심지어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만남까지.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왔던 거였죠. 유진은 그 순간 아버지의 진정한 용기와 희생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하나씩 재생해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는 금산의 사무실에서 불법 사채 계약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30%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강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협박당하는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강태수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쓸 수 있겠어. 유진은 흥분된 마음으로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장 만나죠. 이런 자료가 있으면 기사화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김 기자와 만난 유진은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김 기자는 영상들을 보며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 정도면 금산의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폭탄급 자료네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김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보도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하고 법적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우려였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들이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심정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유진이가 걱정된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렵다. 하지만 형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강태수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심을 읽으며 유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유진은 이민수와 함께 작전을 구체화했습니다. 김 기자가 기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강태수를 직접 상대할 계획을 세웠어요. 선배님,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강태수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단골 술집에 간다고 해요. 거기서 접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럼 이번 목요일에 실행하자. 녹음 장비는 준비됐지? 네, 최신 장비로 준비했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도 선명하게 녹음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의 제과점에 강태수가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부하 서너 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강태수는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유진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강태수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일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아, 예전에 좀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네요. 강태수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신 적 있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혹시 의심하는 게 있나요?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특임대에서 단련된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들이 단순한 조문을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별다른 의심은 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이 궁금해서요. 유진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됐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강태수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강태수가 떠난 후 유진은 즉시 이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이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정을 파야겠어. 이들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유진은 마침내 강태수와의 진짜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제과점 전체를 녹음과 녹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민수가 구해온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에게 가짜 협상 제안을 했죠.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강태수로부터 범죄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으니까. 특임대에서 배운 심리전 기술을 총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9시 강태수가 부하 2명과 함께 제과점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잠그고 휴무 팻말을 걸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서유진 씨,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강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자료들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죠?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알려주세요. 진실이요? 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 아니었나요? 거짓말 마세요. 저는 특임대 출신이에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특임대 출신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은 그냥 빵 굽는 아줌마잖아요. 그럼 직접 보여드릴까요? 유진은 갑자기 강태수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 몸에 밴대로 나왔어요. 나머지 부하가 놀라서 움직이려 하자 유진은 이미 다음 타겟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2명의 부하를 모두 무력화시켰어요. 강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유진의 실력에 압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시 특임대 출신답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둘 다 손해예요. 손해라니요? 전 잃을 게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은 건 복수뿐이거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드리죠. 서도영 그 사람, 우리 조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계속하세요. 20년 동안 국정원 협력요원으로 우리를 감시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수집했더군요. 강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살해한 거네요? 살해라니요? 그냥 좀 위협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생긴 거예요. 강태수는 변명했습니다. 실수라고요? 유진이 다가가며 압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꾸민 게 실수라고요? 강태수는 점점 몰리는 상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조작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을 하다가 강태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을 언급한 순간 살인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브레이크 조작이라고 하셨죠? 그럼 역시 살인이었네요. 유진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한 거야. 강태수가 당황해서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제과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수가 미리 계획대로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네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유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제과점에 들이닥쳤을 때 강태수와 부하들은 이미 유진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와 조직 폭력 혐의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한 거였어요. 강태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김 기자가 준비한 특종 기사와 함께 금산회의 모든 범죄 행각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20년간 이어진 조직 범죄의 실체 국정원.
협력요원 살해 사건의 전말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유진은 뉴스를 보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고 있었어요. 체포 당일 밤 유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태수의 자백 내용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당방위였고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유진은 담당 형사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과 오늘 녹음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태수의 범죄는 명확해질 거예요. 담당 형사는 유진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요. 이틀 후 검찰은 강태수와 금산의 조직원들을 일제히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조직폭력, 불법 사채업, 협박, 공갈 등 10여 가지였어요. 특히 서도영 살해 사건은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유진이 녹음한 자백 내용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수집한 수많은 자료들이 모두 법정 증거로 채택되었거든요. 피고인 강태수는 피해자 서도영이 국정원 협력요원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금산회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0년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사실,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서도영 살해의 전말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유진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셨습니다. 20년 전 형님을 잃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증언을 하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증언에 집중했어요. 판결 당일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금산회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유진과 이민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피고인 강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문이 읽히는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20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산회라는 조직은 완전히 와해된 거였어요. 판결이 끝난 후 유진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정의로운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모든 일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강태수와 그 조직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이제 아빠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진이 유진을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험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어요. 6개월 후 서도영은 국가유공자로 추서되었습니다. 20년간 목숨을 걸고 조직 범죄와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추서식에는 국정원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대신해 표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버스 기사로만 알려졌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 딸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또 다른 영웅이 되었습니다. 추서식이 끝난 후 유진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요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유진 씨의 능력과 정의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정원 관계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특임대 시절의 생활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민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유진은 아버지의 보험금과 국가보상금으로 서도영 정의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조직 범죄의 피해자 자녀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산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아버지의 동료들, 그리고 이민수와 김 기자도 함께 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재단을 통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진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는 금산의 피해자의 딸이 선정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그 아이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꼭 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게요. 장학생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제과점 2층에 마련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빵을 굽고 위층에서는 장학 사업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사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길을 걸어봤습니다. 한강 다리부터 시작해서 버스 차고지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그 길 중간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아버지를 기리는 표지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서도영 마이너스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시민영웅. 표지석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아버지의 미소 같았어요. 아빠, 저는 아직 군인입니다. 계급장은 없지만 아빠가 보여주신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아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지켜나갈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제과점으로 돌아온 유진에게 이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뉴스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직들이 검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아빠가 하신 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요. 유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도 선배님 이야기가 화제예요. 모든 후배들이 선배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게 바로 선배님의 위대함이에요. 당연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며칠 후 재단의 첫 번째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산의 사건을 보도한 김 기자가 자신의 특종 상금 전액을 기부한 거였어요. 서도영 선생님과 유진 씨 덕분에 제가 기자로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이 돈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김 기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유진은 두 번째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잃고 혼자서 동생들을 돌보는 대학생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던 차에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꿈꾸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장학생의 다짐에 유진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재단의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의 딸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유산, 정의로운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하는 장학재단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유진은 인터뷰에서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아버지고 저는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생들의 근황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두 번째 장학생은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유진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온 것 같았어요. 유진이 내려가 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서유진 씨 맞나요?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는 예전에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해요.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성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단 운영비로 써주세요. 아버님이라면 분명 이런 일을 원하셨을 거예요. 유진은 감동받아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정말 뿌듯해요.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았어요. 장학생들도 잘 지내고 있고 아빠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속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빠의 정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췄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제 유진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재단을 통해 만난 장학생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을 기리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정의로운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계속 여기서 아빠의 이름을 지켜나갈게요. 707특임대 출신 서유진이 아니라 서도영의 딸 서유진으로서 말이에요. 유진의 다짐이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더 큰 사명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